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용 설명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30대 후반 여성입니다. 귀구하다라는 말의 뜻은 사전에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탈이 많다. 귀과하다는 뜻에 매우 딱 맞는 삶을 살아온 한 사람을 잘 알고 있어요. 세상에서 가장 가깝고 소중한 사람, 친당 엄마예요. 엄마는 난 투자죽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탓에 국민학교를 졸업하던 그날부터 미신 공장으로 손을 위로 일해야만 했어요. 먹고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버거운 팔자였는데 여기에 그저 평범한 고등학교 검정고시조차도 꿈꾸지 못했어요. 이렇게 힘든 상황이었지만 새침대기 소녀가 엄마를 만났을 때 천생배필이었고 사랑을 나누며 부인이 되어 결혼해 저를 낳아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늘도 무심히 가난한 삶을 절점해 주셨다면 남편이 넉넉하게 신경 쓰셨다면 참 좋았을 텐데요. 공사 현장 일당직이었던 친정아버지가 공사 현장 업주로 투입된 날 부실 공사가 원인인 붕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작은 규모의 공사 현장이었는데도 어떤 이유에서 그 사고가 신문 기사 한 줄로도 올라오지 못한 사고였지만 쏟아져 내린 콘크리트의 무게는 친정 엄마의 가게만큼 잔인했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그로 인해 애 분유가 정말 어렵겠다는 약속을 그만큼치 않기로 결정했다. 지키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더 큰 문제는 친정엄마에게 시댁 부부까지 전혀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시댁 사람들은 친정엄마가 잘 배우지 못한 탓에 이용해 사나운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친정엄마는 이들의 속임수에 속아서 아버지의 보험금과 보상금 전부를 빼앗기고 쫓겨났어요. 헤어날 수 없을 것만 같던 좌절 속에서도 엄마는 그러나 부모답게 강해져야 했어요. 바닥을 바라보며 시달리던 이들을 돌아보면서 힘든 일에 직면할 때도 한 번도 비굴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그때가 엄마가 나이가 아직 젊고 예쁜 시절이라서 무거운 책임을 지음으로써 자유롭고 예리하게 성장할 수 있었던 시기였어요. 어른이 되면서 참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엄마를 보면서 국민 학생이 되었어요. 전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그만큼 성적도 뛰어나다고 할 수 있어요. 가난한 삶 때문에 억지로 일찍 어른이 되었다고 생각한 적이 있나요? 물론 전 결코 그렇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엄마도 항상 그걸 걱정해 주셨어요. 저는 친구들과 함께 노는 것을 좋아했지만 제가 책상 앞을 떠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중학교 입학식을 치르던 날 엄마는 꼭꼭 옷 주세요 세무면체왈 가방을 들어주며 라운지에 나와서 물어봤어요. 잘 지내니? 엄마 때문에 많이 공부해서 억지로 해야 하는 건 아니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왜요? 엄마는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다른 부모들처럼 안정된 직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물려줄 재산이 있기를 희망합니다. 달래면 깨줄 수 있는 것은 사랑뿐이지 그 외에는 무엇이 있겠니? 엄마는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소평가가 어쩔 수 없는 일인지 나에게 어려운 환경에서 태어난 것도 그렇고 아빠와 식구들이 엄마 소중히 먹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세상에서 사랑을 온전하게 주지 못하는 부모들도 얼마나 많은데 나의 정도는 상당히 풍부한 상황이지 뭐 그래서 이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하지만 엄마가 솔직히 걱정돼요. 우리가 엄마처럼 배울 수 없고 힘이 약한 어른이 되지 않도록. 공부하면 목숨을 건다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엄마처럼 되고 싶은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 집이 가난하다는 것을 잘 모르고 살아왔어요. 엄마가 힘들게 벌어온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 때문이죠.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세상 탓하지 않고 오늘의 노력이 내일의 행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하는 엄마. 이런 사람은 많지 않죠. 그런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그건 맞아. 내가 말한 대로 공부를 하면 재밌을 거야? 엄마가 보여주는 노력이 교과서 한 페이지를 넘어갈 때마다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런 걱정은 하지 말아야 해. 그래도 만약에 공부가 싫어지거나 엄마를 부양해야 한다는 괜한 책임감 때문에 마음이 괴로워진다면 우리 딸이 행복한 삶을 찾아가도 좋아요.
엄마는 엄마로서 자신의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언제든지 바로잡아 줄 거예요. 사랑의 엄마 역시 사랑의 엄마로서. 그렇게 수능 시험을 치른 제가 명문의대나 법대에 자격받고 입학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지만 일말의 고민도 없이 약대 입학원서를 넣었어요. 상대적으로 정신적으로 덜 지친 일상을 보내는 의사나 변호사보다는 약사로서 퇴근 후 가족에게 더 충실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에서 꿈을 키워나가고 있어요. 당연히 친정 엄마의 입장은 전혀 없이 오직 제가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낸 것에 어떤 부담도 주고 싶지 않다면서 제 선택의 원만 보내주셨고요. 그래서 다른 엄마가 평생을 고생해서 만든 목돈으로 약국 보증금을 보태주었을 때의 감동이라는 우리 엄마의 뜬금없이 한 번씩 멋진 것을 터뜨리는 재주가 있다고요. 암튼 이 루프 약사고시에 단번에 합격한 제가 친정 엄마가 보태준 보증금과 은행에서 빌린 돈을 더해 약국을 찾았습니다. 대학병원 코앞에 자리한 약국을 인수한 거죠.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수하려는 약사들이 줄 서 있을 정도로 아주 목숨 좋고 궁금한데요. 저를 친자식처럼 아끼시던 전공 교수님께서 백을 좀 써주신 덕분이었어요. 교수님의 친형이 알고 보니 제가 인수한 약국의 약사님이셨고 또 마침 은퇴를 앞둔 참이더라고요. 교수님께서는 제가 약국을 인수할 수 있도록 자리를 주선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래에 보기 드문 혼혈 아이지만 그 마음씨가 기특해서 도와주는 거야. 앞으로도 변하면 안 된다. 그런 교수님 앞에서 전 철석같이 다짐했죠. 절대 변화는 없을 거라고요. 이겨내려고 그토록 노력했지만 결국 모두 떨쳐낼 수 없었던 엄마의 기구함과 박북한 따윈 내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통해 모두 거두어내겠다고요. 그러나 그 다짐을 지키며 한동안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행복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죠. 그러나 삶은 누구나 한 번쯤은 굴곡을 맞이하게 되는 법이라고 하죠. 저 역시 그러한 굴곡을 겪었어요. 제가 성의 약사로서 자리를 잡기 시작했던 결혼 때문이었죠. 제 남편은 여러 면에서 제와 비슷한 환경에 놓인 남자였어요. 비록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명문대 동기가 없고 가난한 삶을 타고난 시모의 아들이었기 때문이죠. 결혼 반대가 어디선가 미묘하게 느껴졌고 시댁과 친정 사이의 갈등도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별다른 문제 없이 평범한 결혼 생활을 즐길 줄 알았죠. 하지만 결혼 후 처음 맞이하는 시모의 생일날, 긴 싸움에서 비로소 싹을 틔우고야 말았어요. 제가 고급 한정식집에서 식사 자리를 마련하고 퇴근이 늦어지는 남편을 기다리는 사이 시모가 됐든 이러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정중하게 인사를 시키게 했다. 전부터 너 좋다고 그러길래 안달복달해 되길래 일단 결혼을 시켰지만 솔직히 난 많이 배웠고 무심코 며느리가 되는 기분이었다. 갑자기요. 갑자기가 뭐죠? 허니문 기간도 지났으면 식구들 사이에 할 말은 하고 탈 때도 되어야 하는데 어째서 그런 뜻이 아니네요. 결혼을 준비하는 내내 반대 말씀 한마디도 없었는데요. 사실 반대 말을 들었을 때 조금 당황스러워서요. 너는 결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새로운 가정을 꾸리고 새 삶을 시작하는 결혼은 거래야.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세상에 어느 부모가 미쳤다고 신혼집이 니의 시장이 내게 미치면서 귀한 아들내미가 남의 매우 심한 되겠니에. 내가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쏟은 애정을 돈으로 따지면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알아? 글쎄요. 굳이 따지자면 말씀하신 내용들 전부를 양가가 반반씩 공평하게 부담했고 혼수의 예단의 일에 절에 닿아지면은 오히려 친정이 더 많이 쓴 것으로 알아요. 지금도 보세요. 감히 세미에게 말을 걸자면 됐구나 되고 말이에요. 이것은 배운 유세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뭐라 뒤에 제가 유세를 떨었다고요. 그리고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말씀을 듣고 배운 여자를 며느리로 가져다 드리면 지방꼬의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남편이랑 CM이를 구분은 있다 볼 때 맛이 없잖아요.
제가 남편에게 못하기를 했나요? 아니면 시댁에 못하기를 했나요? 오늘만 해도 그렇죠. 어머님 생신을 정성껏 잘 모시는 거예요. 그러자 시몬의 뚱한 이 한참 말이 없었고, 그런 시모의 행동을 통해 반쯤 혹시나 하는 토로 짚이는 구석에 있던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원하는 게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주세요. 그게 낫겠네요. 원하는 게 무엇인지 말하는 거죠. 얘기하면 드럼 연주 일단 들어봐야 대답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군요. 용돈을 확 들려주세요. 다들이 1300씩 들면 300이어도 부담이니까 괜찮아라고 돈 잘 번다고 하며 아무리 그래도 그건 너무 과한 요구 같아요. 친정 엄마에게 한 달에 300시간을 안 들어요. 진짜 시댁 차별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시댁은 가족도 아니고 부모를 부모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이해가 안 가요? 여성 형세는 혼자 다 하더니 차고 방식이 왜 그러냐고요? 모양이야. 누가 차별한다고 그러세요? 차별하는 사람이 시댁이나 친정에 공평하게 월 100씩이 똑같이 보내나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 우리 아들을 키우면서 쏟은 애정을 돈으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금액일 거라고. 그런 아들을 할 값에 내려갔으면 고개를 숙이고 시댁에 눌러앉아 걸레질을 하던가, 아니면 며느리가 됐다면 똑바로 치르던가, 둘 중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죠. 명언. 우리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말해 주셨어요. 왜 300의 가정의 끝까지 앉아서 줄여서 고? 안녕. 300 너무 심하다는 뜻이었습니다. 먼저 일어날게요. 제가 시댁에 한치라도 소홀했다거나 친정이랑 차별을 해봤다면 차라리 억울하지 않았을 텐데요. 양가는 매달 100만 원씩 공평하게 보내고 있는 상황이었다. 기본 생활비만큼을 상대방 가정에 보내는 것이며 이래저래 따로 챙겨드리는 금액도 있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100만 원을 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빠가 용돈으로 300만 원을 요구해서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서 단호하게 거절하며 일어섰다. 결혼 후 처음 맞이한 엄마의 생신 파티가 엉망으로 끝나고 이후 폭풍은 부부관계까지 영향을 끼쳤다. 남편이 되고 싶으면 15번째 부모로서의 자세를 취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낳아준 엄마잖아. 당신 시험이 아니잖아. 평가를 하는 거야 라고 말했다.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지게 될지도 모르니까. 당시 시댁에서 살림살이를 도와봤거나 아니면 엄마를 뒷바라지 해봤거나 아니면 잘 나가는 약국의 약사인 샤머니 면접에 대해 무시당해도 괜찮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당신이 좀 낯설어 보여. 원래 그런 성격이신가 봐요. 언니? 그게 내가 해야 할 말이 아니야. 15도. 부모님인데 거의 용돈을 넉넉히 받을 수 있게 부탁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 그런 넉넉한 용돈이 얼마인지 알 수 있는지 아세요? 300만 원 정도인가요? 한 달에 매달 받는 거예요? 매달 받는 양이 300만 원이면 현재 상황에 대해 제가 가장 걱정되는 게 당장 302만 원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게 300만 원 아니라 302만 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미래에는 더 늘어날지도 몰라요. 6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 정도로 말이죠. 알았어. 엄마하고 찰스러운 얘기해 볼게. 그동안 남편은 용돈 문제가 한편으론 난 해결된 것 같았는데 그렇게 시모랑 얘기하는데 한동안 소리 없이 시간이 흘러갔어. 그런데 불안한 마음으로 지내는 시간들이 있었어. 결국 남편의 시모가 한편으론 용돈 욕심 때문인 줄로만 알았는데 실제로 매달 300을 꾸준히 주고 있었대. 그러나 가장 기분이 나빴던 건 결국은 네가 미쳤어. 이러고도 인간이냐? 는 말이었어. 아는 게 안다면 조금은 바가지를 들고 있었던 것 같아서 미안했어. 지금 되돌아봐도 미안해하고 싶어. 하지만 우리 부부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문제였어. 통장에 손을 대지 마십시오. 네, 코드를 입력하겠습니다. 제가 빚을 갚았을 때도 그 돈을 다시 채워 넣을 거란 말씀이었습니까? 맥을 고용한 황현희를 메우는 거고, 난 지금 당신의 행동에 얼마나 차가워 보이는지 말이죠.
그게 무슨 돈인지, 엄마의 이름이 우리 통장에 들어간 돈을 왜 직접 관리해야 했는지, 그걸 잘 아는 사람은 나뿐인 것 같습니다. 그 통장에 들어간 돈은 약국을 개업할 때 보증금으로 엄마가 돈을 보태줬던 것을 갚기 위해 저축한 돈이었습니다. 엄마는 많은 일을 겪으면서 겨우겨우 본전 재산을 모아놓고 그것도 나에게 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렇게 돈을 모아 두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는 것입니다. 당신의 손에 들어간 그 돈은 그냥 돈뿐만이 아니라 엄마가 희생한 것, 자식에 대한 사랑입니다. 제발 내 생각도 한 번만 해주십시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겠다고 엄마가 돈을 모으셨을까요? 안 해주면 자식만 그리고 나발이고 평생 안 보고 살짝 정이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었던 거지. 그깟 돈 때문에 부모 자식 영 끝낼 순 없잖아. 용돈으로 그 많은 돈을 요구한 것부터 잘못이라는 생각은 안 해. 그래서 뭐 어쩌라고. 당신한테 야 피 한 방울 안 섞인 신문하지만 나한텐 친엄마 국, 이게 내 자식 노릇이 아니야. 네가 니네 엄마한테 끔찍한 것처럼 나도 우리 엄마 없이도 못 산다고. 뭐니 내 엄마 노말 참 예쁘게 한다. 그동안 내가 몰랐던 거니 아니 몰래 그 모양이 어떤 건이에요. 야 김진아. 내 이름 부르지 마. 우리 엄마가 지어주신 소중한 이름이야. 장모님 생각 눈꼽만큼도 안 하는 당신은 부를 차게 없어. 엄마 말이 맞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그러시더라고 하니 며느리는 좀 무식하고 어리석다고 할지라도 시키는 대로 잘 따르는 여자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잘 배운 며느리가 집안에 들어와 소란이라곤 생기지 않는다고 해서요. 그래요. 당신도 동의하신다면 그렇게 생각해야겠다는 생각을 해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어떤 뜻인지 함부로 이혼을 얘기하겠다는 게 뭐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 말이 끝이어서 짐을 챙기고 엄마가 혼자 사시는 고향으로 향했어요. 처음에는 정말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 깊게 생각하면서요. 물론 이혼이라는 경우의 수를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친정엄마가 50년 동안 꾸준히 김치에 찬밥으로 혼자 식사하는 모습을 마주하는 순간 결심을 서게 되었어요. 평생 먹어온 신선한 김치가 질리지 않을 정도로 맛이 좋은데 밥 한 그릇은 뚝딱 먹게 돼요. 그런데 엄마는 딸내미가 약할 것 같아서 자리 잘 잡은 음식 몇 끼니 스테이크는 못 살 것 같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챙겨 먹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이, 엄마가 도와주기 싫어서 어떻게 그래? 라며 반문했지만 그래도 엄마 정도면 자극이 충분하잖아. 라는 대답을 받게 되었어요. 아무리 딸을 잘 키웠다고 하더라도 부모가 자식으로부터 덕을 바라는 것은 안 되는 법이 아니야. 우리 딸이 벌어온 돈은 우리 딸의 삶을 위한 것이니까, 맞죠? 같은 부모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째서 이렇게 다르지? 무슨 일이 있었니? 그 가방은 뭐야? 최사방이랑 싸웠고 쿠나가 크게 소리쳤어. 아, 윗집에 물이 터져서 내 집을 수리하는 동안 많은 일을 지내겠어요. 최저방은 같이 우리 집에 시댁이로 갔지. 진짜 싸운 건 아니고 최사방이 시댁이란 곳이 가깝다 보니 약국은 엄마 집이랑 가깝고 그러니까요. 어쨌든 며칠만 지내겠습니다. 요지숙 여사님. 대신 그동안 고기 반찬은 딸이 해주었어요. 저는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때 전에는 엄마께 시댁과의 사건에 대해 한마디도 솔직하게 말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하게 결정한 상태였어요. 남편과 이혼하기로 했다는 거예요. 친정엄마를 마주하는 순간 깨달았죠. 이대로 시댁에 들어가면서도 결혼 생활을 유지했으면 굴곡 많은 엄마의 삶에 또 하나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것밖에는 안 된다는 거려. 그래서 저는 바로 다음 날에 남편에게 이혼을 통보했어요. 합의 이혼이 안 된다면 소송도 하겠다는 일종의 경고였죠. 하지만 이놈의 남편이라는 인간은 제 통보를 가볍게 받아들인 것 같더라고요. 이혼 통보를 받은 후 며칠 뒤에 웬 카드 결제 문자가 저에게 올 것이 아니겠어요?
그 문자들은 남편이 사용하던 신용카드로 가족 여행이 예약되어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를 우연히 발견하고 혼란스러워하여 남편에게 따라갔던 적도 있어요. 우리는 평화롭게 헤어지고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요? 근데 이게 제주도 여행을 예정하고 있는데 이별 여행으로 다녀오지 않는 것은 이게 무슨 일인가요? 이런 오늘의 번개 결정을 어떻게 쉽게 내릴 수 있어요? 지금 말하는 것이 쉽다고 생각해? 그렇다면 그건 착각이네. 알았어. 알았으니까 함께 엄마 모시고 바람 좀 쐬러 다녀오자. 하나만 물어보자. 통장을 손댔을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당신 생각이 아니야. 아니요. 당신은 어머니에 대해 생각하고 있군요. 이 사실은 어머니가 특별한 요구를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9년간 쌓아온 애정도 조금 풀기 위해 양해를 구하며 서로의 우애를 다진다는 것인가요? 9년간 쌓인 애정을 조금씩 푸며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는 용돈 문제를 다시 처음부터 이야기해야 할 것 같네요. 그리고 왜 그렇게 말하셨는지 궁금해졌는데 제 지신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파악이 어렵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게까지 복잡한 상황을 겪었다면 그에 대한 궁금증도 생기겠군요. 저는 남편이 유명 대학을 나온 사람이고 일상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었는데 왜 사건과 사고에 대한 이야기만 나오면 상황이 닥친 것처럼 느껴지는지 궁금해합니다. 남편이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그렇게 시무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요? 어머니이기 때문에 기대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닌가요? 어머니가 되면 단지 믿음만 가진다는 게 현재 상황에서 올바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점이 아닌가요? 설마 엄마가 틀림없이 말하려는 것은 아닐 텐데 만약 그 말이 모두 진심이라면 참 수치스럽다. 이런 말을 하다 보니 내가 남편으로 선택한 것에 후회스러워졌다. 그렇게 말하는 건 진짜로 어떨까 싶었어. 엄마가 어른스럽게 여행까지 추천하고 얌전히 따라올 줄도 알아야지. 진짜 그렇게 하겠어. 아니 꼭 해야겠어. 알다시피 뭐 해대고 5가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을 내 입에서도 말하게 되었다는 게 보여줘. 그러던 중 그렇게 대꾸하자 대학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지인으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엄마가 응급실로 실려갔다고 해요. 이후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경황 없이 응급실에 도착하니 친정엄마가 MRI를 찍고 있었고 의사로부터 계단을 내려 리머가 머리부터 추락한 것 같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내추럴 수술 날짜를 받았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고 그것도 부서진 거울 파편처럼 드문드문 머릿속에 남아있을 뿐이었어요. 확실한 기억은 링거를 맞으며 깊게 잠든 엄마의 손에 꼭 부여잡으며 살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만 속으로 밤새 되새기는 일뿐이었어요. 큰 충격으로 인해 그 밖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다행히도 며칠간의 위태로움을 겪고 나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흘러가고 뇌압이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친정엄마는 예정대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그날은 아침 일찍 친정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짐을 챙기며 나오던 길에 대문 밖에 차를 대놓고 서성이고 있던 남편을 마주쳤어요. 저는 그제서야 인간들이 내 세상의 존재인 줄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나 말하거나 말하지 않아도 남편은 말없이 희끗을 써보인 후에 저를 차에 태우려고 했어요. 당연히 거절했지요. 바쁘니까 오늘은 그냥 가야지. 앞으로 얘기할 것이 있으면 상봉으로 해. 얼굴을 마주볼 일이 아니잖아. 우리의 상황에서도 고집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 오늘 장모님 수술이라며 같이 가. 엄마가 병원까지 태워올 거든 택시를 타고 하면 돼. 시어머니 말씀을 들어라. 좀 아니. 아직 이연성 맺어진 거 아니잖아. 도장 찍기 전까지는 어떻게든 우린 부부 자식의 얼굴이라도 비추듯 제 장모님 마음 편히 수술방에 들어가셨기를 당신이 언제부터 넷째였냐고 당신 엄마에게 이야기했고 그때 심어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왔다. 남편은 눈으로는 자를 해칠 듯이 입으로는 내가 금방 갈게 알았어.
라는 말을 되풀이하며 했다. 이 전화를 듣고 무섭게 가슴이 철렁하며 얼른 병원에 가보자는 장모님 상태가 좋지 않다는 소식을 전했다. 장모님을 만만하게 여겼던 우스웠던 나는 한 번 속았기에 두 번 속지 않는다. 엄마는 지금 병원에 계시고 장모님 곁에서 당장 남편의 차를 타고 출발했다. 그날 차가 왜 이렇게도 막히는지. 병원으로 향하는 각분, 각초가 지옥 같은 시간이었어. 남편이 병원을 그냥 통과해버리는 게 아니겠지요. 그 순간 제가 다시 한번 내려 앉아 있었는데 셈이었다. 무슨 짓이야? 차를 세워. 당신이야말로 무슨 짓이냐? 오늘이 어떤 날인지도 모르냐? 우리는 엄마랑 제주도 여행을 가기로 한 날이잖아. 이런 놈. 적당히 좀 조심해. 너는 네가 아무리 회사들이 잘 살려놓으려 해도 절대 그럴 수 없다. 안 그러면 그건 하늘의 뜻이겠지. 근데 사실 시모가 공항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나를 데리러 오라고 전화했어. 신랑은 엄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자를 가지런히 하기 때문에 억지로 차에 태웠던 것이죠. 출발을 했지만 사실을 알고 격분한 저는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차를 세우라고 악을 치질렀습니다. 찜한 남편은 말끝마다 엄마가 어쩌고 엄마가 저쪽으로 반복하면서 결코 차를 세우지 않을 것이라고 했죠. 이렇게 계속 공항까지 끌려간다면 친정 엄마는 혼자 차가운 수술실에 들어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사회가 개선될 수 있을 것 같다며 한태에게 매달 300만 원씩 상납해가며 조용히 있으라고 말했어요. 차 사고 후 니네 엄마보다 먼저 삼도천 건너기 싫다면요.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어요. 그쪽은 이제 저한테 더 이상은 문놀이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게 차창 밖으로 반쯤 몸을 내밀어 제가 온 힘을 다해서 외쳤어요. 사람이 도와주세요. 그렇게 몇 차례 제가 절규하듯 간절히 외치는 동안 그 무슨 동이나 돌 시선이 끌린 행인들과 신호 기다리는 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들이 다가와서 조수석 문을 열어주었어요. 덕분에 저는 차에서 내릴 수 있었고 고마워요. 오늘은 급해서 그냥 지나쳤지만 언젠가는 분명히 그에 대한 보답을 해주겠다고 다짐하며 빛이 될 거예요. 이 한마디를 남기며 전력을 다해서 병원 쪽으로 향해 뛰어요. 죽을 듯이 달리던 그 끝에 간신히 시간을 맞추고 도착했어요. 친정엄마에게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진장 엄마는 저의 배영을 받으며 평화롭게 수술방으로 들어갔고 작은 힐중조차 하는 없이 무사히 수술을 마쳤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저는 건강을 완벽하게 회복해 친정엄마에게 그동안의 사건들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혼자 길을 나섰습니다. 시골시 응함에 빠져 친정엄마를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댁을 찾아간 전엔 남편과 시모를 만났어요. 용돈 300만 원이 탐이 나던가요? 부모 수줄 아래 제주도 여행을 끌고 갔을 만큼 그렇게 하면 제가 이혼도 포기하고 용토도 넙죽넙죽 가져다 바칠 줄 알았나요? 어디서 대답 좀 해주실래요? 당신들은 말 잘하고 있잖아요. 말 같지 않은 행동들은 정말 잘하네요. 그래서 처음부터 용돈을 주지 말았어야 이런 문제도 없었겠죠. 결국 문제는 다 내 잘못이에요. 내가 몹쓸 인간이라서 사태가 이 정도로 퍼진 것 같아요. 여부 또한 나랑 싫어. 둘이 같이 버릴 것이에요. 사건은 당신의 엄마로 시작되었고 당신이 그 마침표를 찍었어요. 그러니 다행히도 둘이 함께 들어가야겠네요. 아들은 가만히 있어야 해요. 제주도 등이 얼마나 더 나빠질지 끝까지 드러나 보게 될 거예요.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솔직하게 이야기해야죠. 당신들이 통장에서 매달 300만 원을 받게 된 것 같네요. 빼간 돈은 돌려준 후 얌전히 이해 도정을 찍어요. 그날 만든 행동에 대한 반성문도 한 장 써 놓으셔야겠어요. 여기서 더 험한 상황을 만들고 싶지 않으면 말을 다해서 이제 내가 대답하고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드려요. 그동안 보내준 310을 통해 비싼 변호사를 고용할 거예요. 귀한 아들 이의 난만 가지게 될 것 같아서 아주 지켜야 해요.
매번 생각하지만 당신들의 사악한 행동이 묻혀지지 않을까 걱정돼요. 이렇게 속속들이 착각의 집안 내력 같다. 비책 사회를 뒤집어 쓰려는 일이 생길까요? 쉽지 않겠죠. 그래서 변호사를 비싼 것으로 강조한 것은 아니겠죠. 승률이 좋은 로펌에 맡길 예정이에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잘난 척하는 것은 좋은 순간이 아니에요. 어디 한번 싸워봅시다는 익숙한 목소리와 함께 한 여인이 정장 차림에 낯선 남자 하나를 대동하고 나타났어요. 그 여인은 엄마? 아니, 엄마가 여길 어떻게 아느냐고. 부모는 괜히 부모가 아니게 딸자식이 뭐 하고 있겠냐며 눈 감아도 훤히 보이니까 부모에게 말해요. 마침 잘 오셨네요, 사부인. 그쪽 딸아이가 우리가 늘 이혼난 만들려고 아주 작정을 한 모양인데 이참에 재산 분할과 위자료에 대해 얘기해보죠. 오붓하게 대화를 나눠볼까요? 신경 쓰지 맙시다. 아, 저 사람들. 제정신 아냐? 다른 부모가 부모인 두 번째 이유가 먼저 아닌 바로 이래서야 자를 다독이든 이야기한 친정엄마는 곧장시 물을 향해 돌아섰고 제가 본 엄마의 모습 중 처음으로 단호한 모습으로 말을 이어갔어요. 남편 허망하게 보내고 시댁 인간들한테 뒤통수까지 맞으면서 쫓겨났던 날 내가 무슨 생각을 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진아한테만큼은 이런 일 없도록 지켜주겠다. 필요 남들 보기에는 못 배우는 힘없는 부모이지는 모르겠지만 내 자식한테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어 주겠다는 말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살았고 그 말을 지키기 위해서 이혼 전문 변을 사하여 준비할 겁니다. 그러자 엄마가 대동한 정장 차림의 변호사가 심오하게 명함을 건네주었습니다. 명함을 몇 번이나 거듭 확인한 후에도 15세는 그럼에도 적반하장이었습니다. 찰나만큼 멋들었다고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뜬금없이 사는 부부는 한술 더 뜨겁게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때 하나 더 여쭤봐야겠군요. 사부인, 다른 분들은 잘 나가면 일이 못 받아서 한 달에 이만큼 버는데 왜 그런가요? 이런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래, 정말 용돈 때문인가요? 듣고 보니 그렇군요. 제게 자존심이 있나 보다. 결국 내 진정이야 나름 고민 끝에 비로소 해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됐냐? 새로운 단계에 대한 시험을 받을 때 억장까지 찢는 칼 같은 기분으로 찬란한 위장을 하다가도 이제는 그만두고 현실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소개할 때 원의 진정한 소중함은 딱 그때뿐입니다. 자격지심 때문에 그저 그런 사람으로 여길 필요 없어요. 그냥 이러니 나한테는 평생에 이런 아이라고 해야겠네요. 그 한을 풀기 위해서라도 척 보아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것저것 욕을 듣고 살아가면서 우리 아들을 얼마나 애절하게 키워서 명문대까지 졸업시켰는데 그렇게 소중하게 키운 아들을 공짜로 빼앗겨서는 안 되겠죠. 내 눈에 불과한 파이 얻게 되더라도 그런 모습은 억울해서 볼 수 없어요. 구구절절하게 숱한 이야기를 듣게 하니 그런 국졸이라는 독하고 지독한 성격으로 인해 스스로 불우의 고통을 차차 겪으며 사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요. 학벌 콤플렉스를 사는 동안 몸만 늙어버려도 제 자신 알리는 사람과는 다르다고요. 부럽게 여겨질 만큼 잘되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약사로서 함께하고 싶어 하지요. 저는 직업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질투했던 것 같아요. 치마폭에 꽁꽁 싸맨 채로 온다는 소문에도 해가며 명문대를 졸업한 귀한 아들을 저에게 도둑 맞았다는 피해의식도 있었어요. 대체 얼마나 감싸고 돌아냐면서 가만히 듣고 있던 제가 이 인간이 이렇게 오래도록 엄마 없이 혼자 가는 방법을 찾은 건지 궁금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물론 그 소문이 결과는 최악이었죠. 시어머니의 한마디에 사리분별을 상실한 채로 꿈쩍 죽어나가는 마마보이 같은 남편을 낳았고 저에게는 용돈 300만 원으로 일종의 보상 심리를 작용한 셈이었던 거죠. 네, 명확하게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잘못은 잘못입니다. 나는 세상에서 아마도 가장 잘 아는 나보다 반대로 완벽하게 훌륭한 사람은 내 어머니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국민학교를 마친 것 외에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다음 날부터 식사에 지장이 생길 정도로 어렵다고 그러더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머니는 당신과는 다릅니다. 그녀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사랑뿐이었지만 어떻게든 승점을 나타내며 제자를 잘 양육했고 그 후에도 자식이 귀신 때문에 망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하는지를 아무 때나 조심스레 묻곤 했습니다. 어머니는 나와 똑같이 너를 다루었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결론을 내려 이혼을 합니다. 위자료와 재산 분할은 능력과 함께 할 것입니다. 노래라 어디에 있느냐 물론 쉽게 당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리고 당신은 평생 죄책감을 품게 될 거야. 평생 책임지며 살아가야 해. 왜냐하면 아들 자신인 마마보이가 된 것은 장치된 잘못 때문이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하니까. 어디선가 내 잘못이 되었는지 자식을 사랑하는 방법을 잘못해서 죄로 바뀔 수도 있어. 삶의 아쉬움과 서러움을 자식을 통해 강요하며 대리만족하다가 새해 뒤진 당신처럼 그것이 당신과 우리 엄마의 결정적인 차이야. 그 말을 끝으로 자와 친처엄마는 시댁과의 관계를 영원히 종료했어. 이후 엄마가 준비한 변호사의 활약 덕분에 이혼 소송에서 완벽하게 승소했어요. 이혼의 모든 귀책 사유는 남편과 특히 시모에게 있었는데 위자료도 당연히 저가 받는 쪽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재산 분할에서도 100원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용돈 300만 원을 요구했던 시모가 거꾸로 저에게 매달 큰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 되었다고나 할까요? 한편 이혼의 승소 판결을 받은 친정엄마는 한바구음을 지으며 아주 크게 기뻐하셨어요. 제가 장난 반쯤 섞어 딸내미가 5년 됐는데 한바구음까지 지나다고 물었는데 돌아온 엄마의 대답이 참 멋지더라고요. 이 세상에 흠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라고요. 다들 가슴에 흉터 하나씩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어떻게 이 흉터를 이겨내고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인 것 아닐까요? 같은 상처를 가지고 있지만 완벽한 결말을 맞지 않는다는 여자의 차이처럼 지나가야 하는 사람들이 너를 이해하고 지나간 상처를 알아요. 엄마, 그리고 약속해줘요. 상처와 관계없이 잘 살아볼 거예요. 엄마의 말씀대로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엄마,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도 건강하시고 희망찬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